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1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국어 영역 최선의 선택 최서입니다. 자, 1부 잘 듣고 오셨겠죠? 2부도요. 1부의 그 힘찬 기운 이어받아서 가겠습니다. 자, 단 한 문제도 의미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2부에서는요. 14번부터 24번까지 같이 다룰 거고요. 특히나 바로 이어서 문법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두 개의 문항 14번, 15번 문법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강자라고 불리고요. 출제될 때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또 확실하게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짠! 자, 14번은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지,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였고요. 국외음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물어보는 거야. 자, 제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요거 별 하나 붙입니다. 뭐냐 하면요. 국외음화라는 게 트가 이를 만나면 또는 반모음이 이를 만나면 즈츠의 발음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놓칠 만한 게 바로 이 지점이야. 이때 이나 반모음 이, 우리 반모음 이라고 하면은 J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야 하면 이야가 되고요. 이여 하면 여가 되죠. 반모음 이가 만나서 단모음에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중모음이 야, 여, 요, 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어쨌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가 중요하다? 형식 형태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식 형태소가 뭐예요?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고요.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야. 그래서 이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나오면요. 조사라든지 또는 접사라든지 또는 용언에 어감 빼고 뭐요? 어미.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국외음화는 이나 반모음이가 올 때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이나 반모음이가 뭐일 때요? 형식 형태소일 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또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를 어디서 구해왔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해요? 얘가 알려줍니다. 표준 발음이 끝인사라고 한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자. 자, 끝인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트로 끝났다. 그런데 그 뒤에 이가요. 인사할 때 이예요. 그러면 이때 끝에 받침 티읕 뒤에 이로 시작하는 말이 오긴 오는데 이 이로 시작하는 말이 인사할 때의 이예요. 조사나 접사나 어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형태소예요? A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오면요. 국외음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느냐? 자, 티읕이 올 수 없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오고 나서 바로 연음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바뀐 게 연음돼서요. 끝인사가 되는 거지. 이거 국외음화 안 일어나는 거야. 왜?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이거 찾을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는 거였고요. 2번 되게 좋은 예문입니다. 보세요. 예시예요. 고지, 고디요. 왜 하나는 지로 바뀌고요. 하나는 그냥 연음이 되는 거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고지의 이는요. 말해주네. 너무 친절한 문제. 접사래요. 접사 뭐라고요? 형식 형태소야. 자, 그렇다면 무슨 조건이 갖춰졌어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네요. 따라서 고지의 표준 발음은 고디가 아니라요. 드를 국외음화로 디귿을 지읒으로 바꿔서 발음하니까 고지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네. 이게 B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고디어의 이어는 앞에 말이나 행동 따위에 있대요 라는 뜻을 가진 뭐예요? 부사잖아. 이거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맞죠? 그럼 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네. 국외음화 일어나면 안 되네. 그래서 고디어의 표준 발음은 뭐라고 해야 돼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연음시키면 돼요. 고디어 이렇게. 이게 C에 올 내용입니다. 그럼 답 몇 번이니? 넘겨서 한번 볼까요? 그렇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실질 형태소, 고지, 고디어. 됐죠? 답 3번 이렇게 찾아냈고요. 이 예시 만약에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문법 개념 노트 옆에다가 반드시 추가해 두세요.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법 문제 갑니다. 피동, 사동 나오면 많이 어려워해. 자, 이거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자, 정말 본질에 충실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피동이라는 게 뭐야? 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거, 이거 피동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소위 막 지옥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출퇴근길에 그 9호선을 타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가지고 힘을 주고 나 밀리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끽 섰는데 막 사람들이 줄줄줄 이렇게 저를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앞에 앉아있던 분 무릎 위에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죄송해요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좀 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도 민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막 민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밀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밀린 거예요. 자 보세요. 밀다에다가 리를 넣었지. 그래서 뭘 만들어줬어? 당한 거예요. 저도 지금 밀림을 당하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게 피동이야. 피동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 이 피동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히리기와 같은 무엇을 피동 접사에 의해서 만드는 거. 그걸요. 단형 피동이라고 한대요. 이게 첫 번째. 자, 또는 지다 또는 어지다 이걸 붙여서 만드는 장형 피동. 이런 방법으로 실현하는구나. 됐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이중 피동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피동을요 과하게 사용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리기 중에 하나가 붙었어. 그럼 이미 피동 실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 한 번 더 피동을 만드는 거야.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피동 접사 이 히리기와 또는 어지다를 같이 쓰는 이중 표현은 잘못된 거다. 이중 피동 우리 되게 은근히 많이 쓴다. 저도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지만 입에 막 붙어서 그냥 쓰기도 하고 그럴 때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거야. 나 이건 잊혀진 계절이야 라고 할 때 잊혀진 잘 생각해 보세요. 있다에다가 히가 붙었어요. 그런데 잊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잊히어진 어지다를 또 붙였지. 뭐 이건 이러이러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보인다라고 해야 되지. 이가 붙었는데 왜 거기에 어지다를 또 붙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중피동은 잘못된 거야 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올라가 볼게. 기억은 극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군. 자, 그녀의 손등이 고양이에게 긁혔다예요. 자, 피동을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 항상 이 단어의 기본형이 뭐지? 사전에 뭐라고 찾아야 되지를 떠올려 보세요. 얘 뭐라고 찾아요? 긁다라고 찾겠지. 그러면 보통은요, 피동이 아니라 능동이라면 긁었다가 되는 거지. 나를 긁었다. 맞죠? 그런데 피동으로 만드니까 뭐가 붙었어? 히가 붙어서 긁히었다 줄여서 긁혔다가 되는 거야. 맞는 말이네. 오케이? 저 그렇게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가면 됩니다. 니은은 주어인 형이 동생에 의해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 이거 다르게 쉽게 바꿔서 말하면 피동을 표현하고 있군. 자, 형이 동생에게 아끼던 인형을 빼앗겼다. 보세요, 여러분. 자, 빼앗겼다 사전에 찾을 때 뭐라고 찾아요? 빼다를 찾아요? 아니지. 빼앗다를 찾죠. 그러면 빼앗에다가 여기 뭐가 붙은 거야? 기었다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기를 통해서 피동전미사 기를 통해서 피동을 실현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디귿은 새우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장형 피동으로 실현됐군. 일단 어지다가 결합하면 장형 피동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 장형 피동이 맞는지만 보자. 비가 내려서 운동장에 천막이 세워졌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우다, 천막을 세우다 라고 하잖아. 그치? 그 세우다에다가 뭐가 붙었어? 새우에다가 어지다가 붙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어지다가 붙은 거 맞네. 세우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었네. 장형피동.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좀 더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요소는 뭐였냐면요. 세우다가요, 원래 서다잖아. 서다에다가 세우다가 돼버리면 서다의 사동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사동 표현에다가 어지다를 붙인 피동을 붙여서 만들면 피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지다가 제대로 붙었어. 그래서 뭘 만들었어? 피동을 만들었어. 그것만 읽어내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왜 주목하냐면요. 바로 이 4번 때문이거든요. 4번 한번 보세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선배들도요. 이 부분 늘 헷갈려 합니다. 왜 헷갈려 하냐? 본질에 충실한 공부를 잠깐 망각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본형이 뭐지를 떠올리라고 했죠. 자, 보세요.
리을은 접사 리와 함께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피동 표현이군. 그냥 얼핏 보면요. 이희리기가 있나 없나? 이렇게 단순 접근하면 안 돼. 도화지의 질이 좋아서 그림이 잘 그려졌다. 이거 기본형이 뭐지? 그다예요? 아니죠. 우리 사전에 찾을 때는요. 기본형 그리다로 찾습니다. 그럼 어간이 뭐예요? 그리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어간 그리에다가요. 뭐가 붙은 거야? 어지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려지다가 되는 건데 이거 우리를 헷갈리게 소위 말해서 낚시하는 문제야. 자, 리가 아닌 거지. 이 리는요. 그리다의 리야. 얘는 어간입니다. 접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적절하지 않아. 이 지점 정말 많이 헷갈려합니다. 학생들이. 주의해 주세요. 자, 미음은 나누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가 나타난 피동이야. 보자. 커다란 빵이 순식간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라고 사전에 찾겠지. 기본형 나누에다가 어간 나누야. 나누다에 어간 나누에다가 이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얻다가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는요. 뭐가 됩니까? 그렇지. 여기서 말한 접사 이가 되네. 그래서 합치니까 나뉘라고 쓸 수 있구나. 오케이. 4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법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요. 넘어가 볼게요. 짠! 첫 번째 마주하는 세트 문제 독서인데요. 헉 했을 거야. 이거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독서 세트인데 왜 이 문제가 의미가 있냐면요. 최근에 수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 그리고 그 이전 2022학년도 수능 그리고 그 사이에 치러진 평가원 모의고사 를 다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독서의 갈래복합 세트에 인문 갈래복합이 다 나왔어요. 자, 2023학년도 9월에는요. 인문 예술 분야에서 나왔어. 어쨌든 인문 또는 인문 예술 분야에서 갈래복합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 이것도 수능 출제 흐름을 충실하게 반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지금 필기를 하나 할 건데요. 이거는 저랑 개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뭐냐 하면 인문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 포인트. 내가 지문을 막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요거 주의해야 돼 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는요. 특정 인물.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관점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관점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견해라거나 견해 또는 특정 학자의 주장이라거나 또는 특정 학자가 얘기하는 이론이라거나 요거 무조건 따라가야 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찾는 지표는 뭐가 있어요? 단서는요. 당연히 뭐라고 주장했다. 있고요. 뭐뭐에 따르면이라거나 혹은 뭐뭐라고 강조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저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나오면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인문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이 인물이 새로운 어떤 학설을 제시하고 주장을 막 제시하고 책까지 썼어. 그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겠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이 인물이 제시한 관점과 관련된 견해와 관련된 무엇이 필요하냐?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개념을 정의하는 대목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개념 정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따옴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출제된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옴표를 주목하세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좀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인문 지문에서 사람 이름을 내세우는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 견해와 뭐 하는 문제? 그렇지. 비교 대조하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비교 대조하는 문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우리도요. 지금 이 세트에서도요. 충실하게 이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내 머릿속에 너무나 당연한 원리로 딱 들어 있어야 돼. 이제 가볼게요. 자, 이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먼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번 문제 뭐 나와 있니? 가, 나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어. 이거는 그 글의 흐름, 구조를 제대로 읽었니? 이거는 가, 나 다 읽고 풀어야 되고요. 17번 문제 보세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이 기억이 어디 있어요? 즉, 가 지문의 3문단에 있잖아.
그러면 이 기억은요, 이 17번 문제는요, 가 읽고 바로 해결하는 거야. 이거 나까지 갔다가 다시 17번 순서대로 오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려, 정보가. 이렇게 복합, 주제 통합이 되는 지문의 경우는요, 여러분.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볼래? 나에서 알 수 있는 율곡의 견해 보세요. 사람 이름 딱 내세웠지? 바로 물어봅니다. 견해 이거 핵심 문제예요. 핵심 내용 파악 문제. 그러면 18번도요. 나 읽고 바로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요. 뭐 가, 나가 다 엮여있는 문제고요. 21번 한번 보세요. 자, 나는 이 21번을요. 실시간으로 해결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사전적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읽고 나서 또다시 A 가서 읽고 또다시 B 가서 확인하고 시간 2배 걸리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A에 해당하는 이 1번 의미 넣어보면 바로바로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해한 것으로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관중은 나왔어. 자, 사람 이름으로 처음 딱 시작했지. 중요해. 이제 이 가는요, 이 관중의 어떤 견해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얘는요, 얘는 안 되는데. 이분은요,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서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대.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기면 돼. 우리 이런 독서 지문을 읽을 땐요, 강약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목할 필요 없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또 역시나 뭐 나와? 이 사람이 쓴 책 나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서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다. 자, 가의 1문단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관중이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했을 거고, 그런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얘기했을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건요, 현실 문제 실리적으로 대처하는 걸 중요시 여겼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 문제 1번 보세요. 대처라는 게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해 알맞은 조치를 취한다? 실리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됐죠? 그러면 1번 맞아. 제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자, 이제 이 문단 넘어가 볼게요. 이 문단.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관중은 됐어요? 이 사람은요,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무엇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술로 핵심 서술로 나오네요. 강조했다. 자, 이 사람은요, 법이 중요해. 그리고 백성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대. 그렇구나. 자, 그에 따르면 핵심입니다. 이 부분 주목해야 돼. 자,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 아, 군주는 절대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네. 자격을 가지고 있네. 권리를 가지고 있네.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백성의 본성이 어떻다고 본 거야?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 거야. 자, 백성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관중은 법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된다? 군주에게 부여가 되는데요. 마음대로 막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삶의 윤택성, 이걸 추구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관중이 강조한 이런 표지들을 놓치면 안 돼. 여기서 문제 낼 거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별표 지금 하나 준비했어요. 왜냐?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에서 선택지 하나, 아주 핵심적인 선택지 하나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가 아니라 B.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건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B가 중요하다는 거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 때는요, 마치 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A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구성하는 선택지를 내요. 적절하지 않은 걸로. 그런 걸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도덕적 교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뒤가 중요한 거죠.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 이거 실리적이라고 아까 1문단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되지. 자, 이게 아니라
결국은 부강한 나라, 경제력 이런 것을 제대로 실현시켜 줘야 된다라는 게 군주가 해야 될 거야. 핵심적인 거야. 됐죠? A가 아닌 B, 요 대목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문단 읽었는데 피폐해진다 이거 21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쇠약해진다, 지치고 쇠약해진다. 자연스럽게 되잖아. 그래서 2번도 재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짚어가면서 순서대로 풀 거예요. 자, 이제 3문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선생님이 계속 주목하고 있지? 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나? 이런 거 비교하는 거야. 자,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패라고 규정하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왔어? 따옴표 나왔지? 냄새를 맡아야 돼. 이거 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글을 읽고요. 패라는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패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 군주가 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걸 패라고 한대요.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패래. 그럼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돼. 자, 규정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대. 자, 한 번 더 똑같은 말 해줍니다. 자, 패라는 건 뭐냐면요. 군주도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래. 자, 이게 바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됐죠? 다시 그에 따르면 이해가 안 되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계속 중요한 건 반복 설명합니다.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때 이 군주가 패를 실천해야 한대요. 그 패는 나쁜 게 아니야.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백성이 권세를 인정하게 돼. 아하, 이 관계 알겠어요? 자, 군주한테 중요한 건요. 패를 실천하는 거야. 패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아까 여기 위에서 말한 법에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 이걸 또다시 같은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법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왕이지만. 그걸 보여줘야만 권세를 인정받게 되는 거지. 자, 결국 정리하면요. 자, 여기서 결국으로 받아냈지. 그 말은 기업과 관련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 문단 위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정보입니다. 자,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핵심은 군주는 패를 실천해야 되고 그게 뭐냐 하면 군주가 나는 특별한 존재로 법에서 예외야가 아니라 군주도 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구나. 잡았죠? 여기까지 잡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규정하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했다라는 거지. 어떤 의미 따위를 밝혀서 딱 정했다. 아주 쉽게 그냥 정했다인데 21번에 보니까요. 고쳤다라고 돼 있어. 바로잡아 고침. 완전 다른 얘기지. 고쳤다는 건 수정했다라는 거잖아. 규정은요. 딱 확실하게 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실 안 봐도 되고요. 수능 상황에 나 불안하잖아. 그러면 4번, 5번은 좀 가볍게 체크하면 돼. 일단 답이 확실히 나왔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네. 마지막 문단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관중의 주장 견해 얘기합니다. 자, 관중은요.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보세요. 부강, 이 사람은요. 경제적 부 이루게 하는 거 그게 군주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자,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즉이라는 말 주목하세요. 자, 이 말이 뭔지 몰라. 그러면 이거 같은 말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힌트입니다. 자, 폐업 따옴표 있죠. 폐업이라는 게 좀 낯선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는 거야. 폐업이라는 게 뭐야?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래요. 다시 여기서 폐업 이런 핵심 개념어들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인문지문에서는. 폐업이 어려운 개념? 그런데 직으로 이어졌다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이루는 정말 판서 빨리 잘하고 싶다. 네, 어쨌든 이 관계를 여러분이 딱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직을 가지고. 자, 보세요. 이걸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 법 중요해. 군주도 예외되면 안 돼. 이 얘기야. 자,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자, 폐업을 위한 통치라는 것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라는 거지.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는 것. 그리고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군주는요, 자기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면 안 된대. 자기가 해야 될 거, 자기의 권세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지. 군주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한대요. 이거 관중의 이 주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딱 글 마무리하고 있지. 아주 인문지문의 전형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자, 내가 각까지 읽었어. 바로 나갈까요? 아니지. 우리 아까 17번 해결한다고 했잖아. 자, 17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의 이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역의 시작하는 말이 결국으로 시작했어. 결국이라는 건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위에서 쭉쭉쭉쭉 많은 정보를 줬고 그거 이제 정리한 건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이유를 알아보려면 당연히 그 밑줄 친 부분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돼. 자, 백성이 군주를 존중해야만 그 군주가 권세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기역 바로 윗부분 다시 와보세요, 여러분. 군주도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하는데 그 권세가 바로 패를 실천해야 권세를 얻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패를 실천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전에 읽어낸 바에 의하면 군주가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읽어냈잖아. 자, 그러면 이유로 적절한 거 하나 찾아보세요. 뭐야? 일단 답을 먼저 쭉 보세요. 그렇지. 군주가 자신에게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권세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기역이 속한 그 문단의 핵심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 적절하지 않은 거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자,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패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패의 의미 물어본다고 했지? 나올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패는 아까 뭐였는데 군주가 법 존중하는 거. 이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법 막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 다음 내용에서 완전 어긋나 버리죠. 군주가 법을 존중하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얘가 법 존중하는 이유가 아까 있는 그대로 사실적 사고를 읽어내면 권세를 인정받기 때문인데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라고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얘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권리, 뭐랄까요? 타고난 자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주가 법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게 된다? 무슨 소리야?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문단에 보면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긴다. 그래서 법 필요해. 백성을 이렇게 여겨주는 법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 문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선후관계도 바꿔버리고 내용도 틀어버리고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출제자들이 만드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순간 거시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자, 5번 가볼까요? 군주가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의 부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대요? 그거 지금 주장하는 거야? 아니잖아. 백성의 본성을 고려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문단에 본성을 고려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엔 뭐야? 내용 이해 문제였네. 자, 계속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이 독해, 사고과정 따라와 보세요.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요. 이제 새로운 사람 얘기합니다. 누가 나왔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분이죠. 율곡이 나왔어. 율곡 2 얘기하는 거예요. 율곡은 그럼 봐. 똑같은 패턴이지. 학자 이름 딱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의 주장, 관점, 견해 무조건 찾아야 되고 따옴표로 나오는 그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이해 제대로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러면 봐. 군주상 역시나 어떤 군주가 필요한 군주인지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책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알을 늘리고 보세요, 여러분. 군주는 수양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을 늘려야 되고요. 인격을 완성하는 것. 그게 바로 군주의 자격이야 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대. 자,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뭐 하는 거 중요해? 인격 수양하고 완성해서 아는 것, 실천하는 것 중요해. 그럼 실천하면 백성의 본성, 어떤 본성?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봤다. 자, 지금 이 율곡은요. 도덕적 교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네. 아까 느낌 오지 않아요?
아까 가에서는요, 여러분. 가에서는 A가 아니라 B라고 하면서 도덕적 교화가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봤잖아. 어쨌든 율곡은 그렇지 않아. 지금 도덕적 교화도 되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왕도 정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군주가 신하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굴 통해서요? 신하를 통해서. 만약에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거나, 그러니까 군주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야? 교체될 수도 있다고 봤대요. 자, 율곡은요. 군주는 절대적으로 그 군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못해. 그러면 교체될 수 있다고 봤구나. 이 맥락 놓치지 않았죠? 자, 계속 따라갑니다. 이제 A 부분 갈 거예요. A 부분은 2문단, 3문단이 아주 길게 묶여있네. 핵심 내용이 여기 담겨 있을 것 같아. 자, 율곡은요. 군주의 통치에 따라서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혼란스러운 시대인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고, 자, 봐.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가 딱 나뉘어져야 돼요. 치세와 난세. 맞지? 자, 치세와 난세 이제 구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눠서 계속 설명했어. 자, 무엇과 무엇을요? 군주, 어떤 군주, 이런 군주, 저런 군주, 군주 유형,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통치해야 되는지를 나눠서 설명했대. 자, 태평한 시대가 치세예요. 치세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서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알거나, 자, 치세의 군주는요. 이렇게 가볼까? 치세의 군주는요. 두 가지가 있어. 정말 최고야, 최고. 여기서 말하는 건 똑똑하고요. 신하도 제대로 발탁하고요. 일도 제대로 분배해. 그런 군주도 있고, 또는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 일을 맡길 줄 안다. 그러니까 재능과 지식이 부족한, 그러니까 좋은 군주도 있고 좀 지식이 부족한 군주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공통점은 신하에게 잘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한 시대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로 나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왕도, 패도라는 게 따옴표돼 있고요. 이 왕도와 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요거 필기돼 있으면요. 이 글 구조 파악했으면 이제 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치세에는요. 두 가지 유형의 군주가 있는데 이때 이 군주들은 이제 왕도 정치를 할 수도 있고 패도 정치도 할 수 있대요. 그럼 왕도가 뭔지 설명하겠네. 예측하면서 읽기 가능하죠?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서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것. 왕도는요. 군주도 인격적으로 훌륭. 그래서 백성의 교화까지, 도덕적 교화까지 가능한 정치고요. 패도는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그래서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못 가. 하지만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내는 거야. 자, 이건 없지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는 것. 그걸 패도라고 해. 그러니까 아주 지향해야 될 건 왕도 정치가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난세. 이제 치세가 아니라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어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나누고 있어. 치세를 만드는 군주 유형은 A, B. 난세를 만드는 군주 유형은 이렇게. 그 분류하고 있는 거지. 기준을 세워서. 자, 난세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정말 최악이죠. 내가 난데 막 이러고 있는 군주야. 자, 또는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 맞죠? 자,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 또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면 무능력한 혼군. 자,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용군으로 뭐하고 있어? 계속해서 분류하고 있어요. 아, 난세 때의 군주의 모습은 어떤 군주가 있냐. 난세 때의 군주는 여러분 머릿속에만 이거 있으면 돼. 꼭 안 써도 돼요. 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어떻게? 폭군, 그 다음에 혼군. 만약에 선택지에서 이제 폭군, 혼군, 용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요. 요 대목에 와서 찾아보면 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래요. 아까 뭐 나왔어? 왕도, 패도 나왔었지. 그런데 이들은요. 무도 정치란데 무도는 정말 최악이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뭐라고요?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래요. 자, 따옴표가 나오는 그 개념어는 의미 파악해야 돼요. 자, 율곡의 관점에서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 대상.
아까 1문단에서 교체 가능하다고 봤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답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봅시다.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이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향하는 게 바로 왕도 정치예요. 자,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왕도가 가능하려면 경제적 안정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전제가 뭐라고요? 경제, 안정입니다. 요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봉간에 의한 것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하다. 요거 중요한 단어다 여러분. 강조하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D도 넘겼는데 D도 한번 보세요. 부족이라는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충분하지 아니야. 맞는 말이지. 여기 역설하다는 것도요. 뭐 소리 높여 강조하다, 뭐 강하게 강조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제도 정책을 마련해야만 그게 전제되어야만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거 긍정적인 시도야 라고 율곡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에 대한 의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네요. 가랑 되게 비슷한 글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 다 읽었지? 그럼 몇 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 단독 문제가 있었어. 18번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18번 문제 봅시다. 이건 정말 단순 내용 사실 이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들이 수능에서요. 추론 문제, 비판 문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고난도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추론 비판 문제만 막 뽑아서 풀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추론이 되고 비판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각 문단 그리고 문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면밀하게 예측하면서 읽어갔잖아. 이런 사고과정, 사실적 이해가 가능해야만 확정해서 추론도 되고 비판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8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야. 누구요? 율곡의 견해. 학자의 견해 물어보고 있네. 자, 군주는 알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 뭐 해야 된다고? 실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어. 어디 있었어요? 1문단에 바로 나와 있었죠. 오케이. 자, 각 문단의 핵심 내용 하나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군주는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뭐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봤다? 교체. 이거 1문단에도 나왔고 무도 정치를 하는 군주는 교체돼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군주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 왕도 정치는 율곡이 주장하는 거야. 이상적인 정치다. 자신의 존재 근거를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 이거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지. 4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오케이, 이거 4문단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백성의 도덕적 교화가 이루어져야 백성의 삶이 경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 이거 잘 생각해봐. 뭐뭐 해야 이거 선후관계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런 도덕적 교화가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지? 경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기서 여기에 화살표가 아니라요. 이렇게 화살표가 돼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거 4문단을 통해서 정보는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드는 게 요 선후관계를 반대로 틀어버리는구나. 그거 찾아야 돼요. 정답 및 해설지에서도 말 안 해줍니다. 저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거 마지막 문단에서 나왔지. 경제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왕도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남은 문제 가볼까요? 가나 다 읽었어. 핵심 다 파악했어.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글 구조를 파악하는 거다. 자, 우리는 가, 나가 되게 비슷하다는 거 알았어요. 가는요, 관중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군주의 모습, 통치의 모습, 방법, 그리고 나는요, 율곡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정치, 군주의 통치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 여기까지는 맞지? 이러해야 해 라고 얘기하잖아. 변화 과정? 주의하세요. 과정, 절차 이런 말 나오지 여러분.
과정이나 절차 말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 약간 의심하고 봐야 된다. 과정이 나온다는 건 이 단계 다음에 B 단계, B 단계 다음에 C 단계 이런 화살표를 표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야. 또는 스텝 1 이래야 되고 스텝 2 이래야 돼. 자, 어떻게 변화? 자, 스텝 1 이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화했어.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고. 뒤가 틀렸어요. 자,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담긴 내용 여기까지 맞지? 자, 여기에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각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평가하고 있고 의의를 찾고 있잖아. 답은 2번 나왔어요. 어렵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거 여러분 확신하면서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자, 가와 달리 나는, 자, 뭐와 달리 있으면 헷갈리니까 일단 나는 그거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나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이 갖는, 여러분, 한계 얘기해주고 있어요. 율곡이 주장한 통치술은 이런 거였어라고 정보 제시하고 마지막에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한계? 아니지. 그럼 나머지 이거 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나와 달리 가는, 그럼 이건 가는 먼저 볼게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을 군주의 유형에 따라서 범주화했다. 범주화라는 게 뭐야? 하나의 기준으로 딱 묶었다라는 거야. 기준을 세워가지고 여기 보면요. 복군, 훈군, 용군 기준으로 나눴어. 분류했어. 그럼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네. 자, 나와 달리 가는. 자, 와 달리 헷갈리니까 빼. 자, 가는 그런지 아닌지 보세요. 특정한 사상가가 주장하는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여러분, 가에 상반된 입장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관중은 이렇게 주장했어. 그에 따르면 이거야. 그는 이걸 강조했어. 상반된 입장 전혀 찾을 수 없지. 답은 2번 나왔습니다. 자, 17, 18 해결했고요. 19번 가볼게요. 가의 관점에서 A는 나지. 나를 판단하래. 이거 쉽게 문제 바꾸면요. 가의 사상가가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 A의 사상가가 주장하는 입장을 판단해봐. 평가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문제. 저 여기에 별표를 하나 주도록 할게요. 인문지문에서 그것도 주제 통합으로 서로 다른 학자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잖아.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면 19번과 같은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 얘가요. 주제 통합인 그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합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점에서 19번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자, A에서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자,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는 교체 대상이야, 맞지? 정치적 분열을 막아서 백성을 평안하게 함으로 그럼 폐업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러면 폐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가에서 찾았지? 아, 지웠네요. 폐업이 뭐였어요? 그렇지.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가에서 폐업은요, 긍정적인 그런 통치를 얘기하는 거였어. 그런데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가 폐업을 이룰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자, A에서 군주가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군주도 잘못된 모습인 거지. 무도 정치를 하는 군주잖아. 자,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정부적으로 지닌 것이므로 폐업으로 볼 수 있어? 이 앞에서 이 군주가 충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랑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것도 폐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연결이죠. 적절한 거 하나를 찾는 건요. 확실한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어. 손 들고 있어. 가볼게요. A에서 군주가 자신의 총명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군주의 모습이었지. 자,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되죠? 자, A에서 군주가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자신의 뜻을 왜 세우지 못해요? 그렇지. 우유부단해서 용군이잖아. 용군. 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봐. 가에서 군주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 이건 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이 법에서 예외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법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군주도 예외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 맞지? 그것은 폐업을 위한 통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요 뒤에는 좋은 거거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 이런 그 우유부단한 무도 정치를 실현하는 군주의 모습인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인데요. 보세요. 정답은 확실히 정답일 수밖에 없어. 볼래? A에서 군주가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일을 분배하는 것.
정말 멋진 군주지. 이 제대로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군주야. 그것은 능력에 따라서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한 것. 이거 가에서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폐업을 위한 통치. 폐업 부강하게 만드는 거 맞지? 다 좋은 게 연결돼 있네. 오케이. 이거야. 자, 이제 20번 갑니다. 제가 이 별도 그대로 놔둘 거예요. 20번은요. 사실은 이 주제통합 세트에서 대표 문제 딱 하나만 뽑아봐 라고 하면 저 이 20번을 뽑을 텐데요. 여러분한테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다른 사상가의 주장 중심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힘 필요하고요. 그 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지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그 힘까지도 필요해요. 그걸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봅시다. 가는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다는 또 다른 사상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둔 거래요. 그러면 이 사상가가 도대체 얼마나 많아. 가에서 나와 있고 나에서도 나와 있고 여기 또 동그라미 가나다에도 나와 있고 읽어봅시다. 군주는 권력을 얻기 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한 거래. 하지만 권력을 얻은 후에는 법을 중요시 여겼어. 법을 통해서 통치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을 중요하게 봤네. 됐죠? 자, 관중과 얘도 뭐 중요하게 봤어요. 가에서. 법 중요했어. 가는 모두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 그대로 읽어냈네. 별거 없지? 겁먹을 필요 없다. 시키는 대로만 읽으면 돼. 자, 나와볼게요. 군주에 따라서 치세, 난세, 치세는 태평한 시절, 자 그리고 난세는 막 혼란스러운 시절,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대. 법 기준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봤어. 그리고 법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이 갖고 있어야 돼?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게요. 관중, 나는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 얘 보니까 군주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했어. 관중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강조하고 있었지. 오케이. 읽어냈어요. 그대로. 계속합니다. 3번. 관중은 다와 달리 다를 읽어야 되겠네. 군주는 타락한 현실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선한 본성인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봐! 제가 지문 읽으면서 이거 중요한 유의미한 선택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선한 본성인 도덕성 회복 요거 일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입장이야. 이때 군주는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백성의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3번 보세요. 관중은 이 다와는 달리 백성의 경제적 안정의 목적이 도덕성 회복이 아니라고 바꾼 OX. O죠. 맞는 말이지. 왜? 이 사람은 도덕성 회복 중요하다고 했지만 관중은요 그것보다 경제적 부강이 더 중요하다고 봤잖아. A가 아니라 B. 그 대목에서 이거 적절해라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율곡은 나와 달리 자, 나 우리 아까 읽었어. 율곡은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서 치세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봤다. 여러분, 율곡의 사상에서요. 치세와 난세를 구분했지. 그런데 그 치세와 난세 구분이요. 기준이 인격 완성 여부였느냐 이걸 찾아봐야 되겠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부분 우리 꼼꼼하게 봤어. 볼래? 얘들아. 인격 완성 여부가 아니라요. 여기 보면 치세 안에서도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왕도와 패도로 나뉜다고 했잖아. 자, 치세 안에서도 왕도와 패도로 나뉘고요. 왕도의 경우는 인격이 인격이네.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 수양된 완성이 된 군주가 교화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패도는 그렇지 않아. 인격 수양이 안 된 군주도 패도 정치를 하는 거야. 대신 얘는 교화는 못 시키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 다시 말해서요. 치세 안에서도 인격 수양 완성이 된 군주도 있고 아닌 군주도 있었어. 따라서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서 치세와 난세를 구분한 건 아니라는 거야. 치세 안에서도요. 인격 완성된 사람 있었고 안 된 군주의 경우도 얘기해주고 있었다는 거지. 요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핵심 정보 그것도 따옴표 중심 개념을 찾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확실히.
5번 가볼게요. 자, 율곡과 다는 모두 백성의 본성을 뭘로 봤어? 선한 것으로 봤다. 여기도 선한 본성, 율곡도 선한 본성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했죠. 자, 바로 잡아 고치는 건요. 규정이 아니라 수정의 의미였어. 자, 3번.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좀 우리의 부담을 줬던 두 개의 주제 통합 독서 세트를 마무리 짓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할 거예요. 자, 이제 문학으로 갑니다. 짠! 이번 문학 작품은 좀 특별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걸? 되게 익숙한 작품은 아니었어요. 보통은요. 가, 나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나오면 하나는 아주 많이 들어서 익숙한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반해서요. 가 작품, 나 작품 둘 다 그렇게 익숙한 작품은 아니고 심지어 이제 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작가는 어느 정도 들어봤었던 여러분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 아주 유명하잖아. 그 작품이 들어있는 시집의 제일 첫 장, 그러니까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시가 바로 봄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봄이라는 작품은 제목이 거의 다 말해줬어요. 봄이 가지고 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걸 잘 따라가면 되고요. 나 작품은 딱 제목에서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이렇게 나오잖아. 겨울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또 처음으로 이 세트를 얘기하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스텝 1.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제목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제목을 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일 것 같아. 감 잡기. 거기에 문제니까 보기를 줍니다. 보기에는요. 다양한 작품과 관련된 맥락 정보를 주거든요. 우리 현대시는요. 사실 하나의 정답에 어떤 해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니까 요 기준 틀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면 돼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 기준 틀대로 읽어주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스텝 2인데 두 번째는 그냥 작품을 딱 읽었을 때 아,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하자는 거야. 모든 현대시는요. 우리한테 이 작품의 내용을 말해주는 화자가 있어요. 맞지? 그럼 화자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요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아, 한 문장 아니어도 돼.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작품 읽으면서 찾아가 보세요. 특히나 어떻게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가요?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정서예요. 그거 뭘로 알 수 있게? 서술어나 수식어를 통해서 쉽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낯선 문학 작품 만났어. 서술어나 수식어 주목해. 이 얘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부터 읽어갈 텐데 요 스텝 1, 2 단계를 밟아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해 두세요. 자, 갑니다. 우선 보기를 먼저 볼까요? 보기 문제 있어요. 22, 23, 24 세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 보기 봐. 시에서 계절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고 저쩌고 아하 계절이다. 세 번째 줄에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 내포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인식하고 소멸했던 것이 소생하는 모습에서 무슨 이미지? 자, 희망적 이미지. 소생,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생성한다 라는 말이야. 죽어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맞지? 자, 자연의 순환적 이치 속에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돼. 자, 그 다음 또 계절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 아하. 자, 두 번째는요. 이 자연의 모습을요.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순환하는 거지. 이건 자연의 섭리야. 맞지? 이걸요. 뭐랑 이렇게 연결 짓고 있냐면 인간의 삶과 삶의 모습과 연결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틀대로 읽어봐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작품은 아니니까 요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봄에 대한 얘기다. 가.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예요. 앞에 뭐뭐 하는 듯은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을 등에다가 지고 가는 것 마냥 그런 듯이 봄은 그만큼 멀다는 거야. 아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든 햇빛에. 먼저 햇빛이 조금 온 거야. 그 햇빛에
개나리가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그 개나리의 노란빛에 정이 들었대요. 기본적으로 가는요. 봄이라는 이 계절에 대해서 화자가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자, 아직까지 봄이 훅 오진 않았는데 미리 온 햇빛 조금, 그 조금의 햇빛에 개나리가 이렇게 꽃 피운 거야. 그러면서 그 노란빛에 정이 들었대. 안 어렵죠? 자, 차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자, 겨울짐 지고 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린다라는 것이요. 내려놓고 쉰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야. 자, 그럴 때도 됐고, 자,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됐어. 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대요. 자, 그래서 봄은 뭐래?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온대요. 자,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온대요. 자,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온대요. 이해돼요? 돌아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대목을 딱 읽고 나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봄은요, 사랑의 계절이다. 그리고 다 멀리 간 것, 서운하게 갈라진 것, 갈등하던 것들이 다 녹아서 만나는 계절, 돌아옴. 이게 핵심이네요. 됐죠? 계속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아름다운 예쁜 시라는 생각. 그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저를 기분 좋게 했어요. 교무실에서 학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딱 받아가지고 바로 풀어보는데 문제가 안 풀려. 작품이 너무 몽글몽글 아름다워가지고 보세요. 봄.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이거 뭐야? 다 제각각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 자연에서부터요. 사람까지. 그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다 제자리로 온다는 거야. 산은 산으로. 그런데 이 대목 보세요.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그 뿌리에서 상견례를 이룬다, 상견례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서로 마주보고 인사한다, 예의를 갖추고 만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죽은 것과 산 것은 어찌 보면 정반대, 대립적인 느낌이잖아. 그런데 그런 속성들까지도 다 봄은 아우른다는 거야. 만나게 해준다는 거야.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면서 존중해 준다라는 거야. 뭐가요? 봄은 그렇다는 거지.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봄이라는 그 따스함, 사랑, 아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요. 이런 자연물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 포함해서 제자리를 지킨다라는 거고 그걸 상견례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가장 이 시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 상견례를 이룬다는 것 같아. 서로 존중하고요.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상견례를 이루는 시간이 봄이야 라고 하자는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꽃은 짧은 가을 해에 어디쯤 갔다가 꽃은 봄에 피잖아. 보세요.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해를 따라.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꽃이라는 건 사실 정말 one flower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연물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봄을 맞이해서 생명을 이렇게 꽃 피워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명체는 짧은 가을에 어딘가에 가. 그런데 아까 보기에서 자연의 순환의 원리로 읽으라고 했죠. 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다시 봄은 언젠가 온다고. 그래서 노루꼬리만큼 길어지는 봄해를 따라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계속 갈게요. 몇 천리나 와서 오늘의 어느 주변에서 찬란한 꽃밭을 이루는가? 이제 봄 기운을 맞아서 꽃이요 찬란하게 꽃밭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와, 멋지지 않나요? 화자도요 여기서는 이루는가 하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락에서 묵은 빨래뭉치, 오래 묵은 그런 빨래뭉치도 봄 기운에 풀리는 거지. 꽁꽁 얼어붙었던 게 다 풀려. 봄빛을 따라 나와서 다락에 숨어 있던 게, 다락에 있던 게 산골짜기로 나가는 거야. 그 다락과 산골짜기는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란 거 아시겠어요? 왜냐? 이 산골짜기는 봄빛을 맞은 산골짜기야. 그래서 겨울에 살았던 그 겨울산 그 뼈, 꽁꽁 얼어붙은 그 뼈를 씻으면서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 이 시냇가는 봄 기운 가득한 시냇가지. 이제 이 빨래뭉치를 제대로 이 시냇가에서 녹여주고 빨아주려고. 봄의 생명력, 에너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이 더 무릎을 탁 하고 치게 만드는 게 처음 시작 뭘로 시작했게요? 그렇지. 얼음은 이렇게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봄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시냇가로 줄줄줄 물이 흐르는 이제 녹은 시냇가야. 그러니까 봄이라는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요, 굉장히 따뜻하게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봄은 사랑이고요. 봄은 모든 것들이 멀리 갔던 것들이 돌아오는 계절이고 서로가 서로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마주보는 상견례의 시간이고요. 봄은 생명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런 화자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나 한번 가볼까요? 나도요, 보기를 기준으로 이제 나를 읽어봐. 보기가요, 희망, 소생, 자연의 순환을 인간의 삶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건데, 나는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걸요?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 작품은요, 실제로 한 대형 서점에 아주 큰 그 글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한동안 걸려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보세요. 가까이 다가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까이 다가서는 행위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보이고 피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런, 지금 수식하고 있지, 그런 겨울 들판입니다. 겨울 들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아하, 지금 나는요, 핵심이 겨울 들판인데 그 겨울 들판은 방금 수식된 표현을 보니까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별로 없어 보여. 별 볼 일 없어 보여. 자, 계속 가볼게요. 매운 바람 끝자락, 맵다라는 건, 바람이 맵다는 건 굉장히 차갑다라는 의미야. 자, 매운 바람 끝자락도 맞을만치 맞으면 오히려 더욱 따사로움을 알았다. 와, 그러면 아주 추운 겨울날 시련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 저는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요,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를 겨울에 홀로 걸었어요. 바닷바람 막 맞는데 정말 눈물 콧물이 다 얼어붙을 것처럼 매섭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다. 보세요.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서 혹은 겨울처럼 추운 계절에 매운 바람을 우리가 끝까지 갈 때까지 맞으면 되게 맵겠지, 되게 춥겠지. 근데 오히려 따사로움이 있대.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가치에 대해서요, 역설적으로 인식하는 대목이지. 보세요. 듬성듬성 아직은 덜 녹은 눈발이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며 뒤척이고. 이거 꿈꾸며 뒤척이고. 자, 나 지금 아직은 추워. 아직은 다 녹지 않았거든? 근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요? 보기의 기준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희망, 소생. 그래서 맞으면 따뜻해. 겨울 들판에서요, 따스함도 느끼고요, 희망도 느낍니다. 희망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자, 논두렁, 밭두렁 사이사이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 수식하는 표현 봐. 잘은 모르겠지만 이 들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지. 생명력이 넘치죠. 싱싱한 키 작은 들풀. 또한 고만고만 모여 앉아 저만치 밀려오는 햇살, 이 봄 기운이잖아.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희망이지. 됐어요? 생명력을 가진 그 대상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걸 겨울 들판에서 읽어내는 거야. 굉장히 멋진 작품입니다. 신발 아래 질척거리며 달라붙는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만큼 힘겨웠지만, 보세요. 내 신발에 달라붙어 있는 이 흙의 무게 좋은 거 아니야. 좋지 않아. 그만큼 날 힘들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유 보세요. 여기서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편히 쉬고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만이 어딘데? 겨울 들판이야. 겨울 들판에서는요, 편안함도 읽어낸 거지. 누가요? 화자가요. 겨울 들판을 거닐며, 자, 제목이 또 나오네. 반복되네요. 겨울 들판이나 사람이나. 아하! 아까 보기에서 이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삶으로 연결짓는다라고 했지.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차가워 보이는 냉혹한 겨울 들판 안에서 따스함이 역설적으로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편안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적용시키는 대목이야. 마지막 대목이.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거라고, 아무것도 키울 수 없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돌아보게 되죠. 나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재단했던 건 아닐까? 혹은 나조차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을까?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 일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함부로 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주제의식이 명확하죠. 겨울 들판에서의 따뜻함을 읽고 생명력을 읽고 인간의 모습을 성찰한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다 읽었어? 가와 나의 정서가 비슷하지. 봄과 겨울 들판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쉽게 풀릴걸요? 가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봅니다. 자, 시키는 대로 가봐. 가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여러분 개념어 나왔어요. 시상 뭐예요? 시에 나타난 생각이에요. 시에 나타난 그 시상, 생각입니다. 그럼 봐. 명사로 이 생각을 마무리해서 여운을 드러냈는지 명사 마무리했는지 보면 되네? 없어. 명사를 마무리한 대목이 없어요. 마지막에 졸졸 흐르는 시냇가로 간다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안 돼.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분 수미상관이 뭔데?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거나 데칼코마니처럼 아니면 약간 변주하지만 비슷하거나 그러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보세요. 1년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처음 노란빛에 정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년 다락에서 묵은 빨래 뭉치도 풀려서 시냇가로 간다. 이거 수미상관 전혀 아니지. 뒤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끊어봐. 이 형식상의 특징입니다. 뭐뭐 하, 자로 끝나면 청유형 어미거든요. 나 보세요. 여기 없어. 있었다, 알았다, 않기로 했다로 끝나지 청유형 어미가 어디 있어. 됐죠?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 자, 여러분 반복은 곧 운율, 리듬감. 또 반복은 곧 강조, 연결 가능합니다. 답 나왔네요. 답 4번이지. 가도 우리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봤잖아. 어디 반복되어 있어요? 그렇지. 앞부분에 이연애 한번 볼래? 차츰 지붕이 겨울짐을 부릴 때도 되고 뭐뭐 할 때도 되고 자, 울타리를 뭐뭐 할 때도 되고 이런 거 다 반복이야.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뭐뭐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반복이죠. 자, 오케이. 자, 가와 나는 모두 정자를 명시적으로 설정. 명시적이라는 건요. 뚜렷하게 명확하게 딱 드러나 보이게 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정주의 추천사. 향단아 그네 줄을 밀어라. 향단이 등장했지. 여기는요. 정자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이거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23번에 기역, 개나리, 니은, 들풀.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수식하는 표현과 서술하는 표현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자, 기역을 먼저 볼게요. 개나리는 먼저 든 햇빛에 이 개나리가 포실포실 피어서 생명력을 피워내는 거지. 자, 그 노란빛에 정이 들었대. 아, 개나리 노란빛이야. 되게 그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들풀은요. 나에 나오는데 초록빛을 가지고 있어. 싱싱해. 역시나 생명력이네요. 키 작은 들풀도 희망을 가지고 햇살을 기다리고 있어. 됐죠? 그러면 가봅시다. 적절한 거 하나야. 기역은 햇빛, 니은은 햇살과 여러분 대비되고 있어. 이 대상물들이. 얘는 햇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개나리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예쁘게 꽃 피우고 있는 건데 말도 안 돼. 자, 기역은 처음과 니은은 저만치 어울려 외로움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자, 기역은 포실포실, 고만고만 어울려서 숭고한 희생?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정서 파악 제대로 했니? 이거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보세요. 기역은 노란빛 나와있죠. 색채가 나왔지. 싱싱한 초록색 빛 나왔죠. 조응해서 생명력 연결되죠. 생명성을 환기, 불러일으킨다 이 얘기예요. 답은 4번. 기역은 피어서와 니은은 모여 앉아와 종어요. 그럼 상실감. 정서 제대로 읽어냈니? 이 소재가 가져다주는, 이 시어가 가져다주는 그 시적 맥락 속에서 정서 제대로 파악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마지막 24번. 보기는 미리 읽었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이 보기를 근거로 작품을 아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석만 잘했으면요. 이런 문제 그냥 풀립니다. 보세요. 가에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봄의 힘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화자가 봄을
소생의 계절로 인식했다? 그대로 나오네. 맞지? 멀리 떠난 게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봄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절적인 힘, 소생이라는 것과 보기 내용으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매운 바람도 맞을 만치 맞으면 오히려 뭐 어떻게 돼? 따사로움을 느낀다라는 이 인식에서 화자가 겨울을 따사로움을 느끼는 그걸 소생의 가능성이 내재된 계절로 연결 지을 수 있죠. 오케이. 저 이 말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 11월 겨울이잖아. 이 겨울이요. 내년의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한 정말 그 생명력을 내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야. 내재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여러분이 쌓아가야 됩니다. 이 겨울에. 겨울이라고 움츠러들어 있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몰아세우지 마세요. 계속 갈게요. 가에서는 가을에 어디쯤 갔던 꽃이 봄을 만나서 따라왔지. 자, 꽃밭을 이루었지. 감탄하잖아요, 화자가. 자, 나에서는 덜 녹은 눈발이 아직은 덜 녹았어. 근데 봄이 되어서 땅의 품 안으로 녹아들기를 꿈꾸는 것, 희망이었지. 자, 여기서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화자의 인식. 화자가요, 자연은 순환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 가을이지만 봄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은 꽁꽁 얼었어. 꽁꽁은 아니지. 덜 녹았어. 아직은 완전히 녹지 않았어. 그 눈발이 결국에는 봄이 돼서 녹을 것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계절이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죠. 오케이. 자, 길지만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가에서 묵은 빨래 뭉치가 봄빛을 따라온다라는 것에서, 그리고 나에서 흙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 대목 기억나니? 내 삶의 고난, 나에게 어떤 삶의 무게, 힘들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로 읽었는데 화자가 계절의 변화에서 발견한 희망입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흙의 무게, 삶의 무게가 진짜 고단함, 무게, 무거움 이건데 희망으로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그 가에서 묵은 빨래 뭉치가 봄빛을 따라온다는 건 묵은 것이 다락에서 나와서 이제 시냇가에서 봄빛을 맞고 봄빛을 따라 나온 것, 이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요, 이 부분을 되게 삶의 고됨, 힘듦 이렇게 연결 지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4번. 가에서는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자, 자연물을 사람 얘기까지, 자연물에서 사람까지 얘기하고 있어. 자, 나에서는 겨울 들판과 사람을 연결했죠. 마지막 대목에서. 그래서 인간의 삶과 자연을 관련 짓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가에서는 죽은 것과 산 것이 상견례,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었죠. 서로 극단에 있는 것끼리 마주한대요. 자, 거기서 화자가 지향하는 화합의 가치 됐죠. 상견례, 만나고 마주하고 화합으로 연결 가능. 자, 나에서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나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나 다른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뭐 이 얘기.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라고 연결 가능하죠.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24번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게 단순히 정오 판단만 한 것이 아니라요.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핵심 개념, 접근 방법까지 같이 공부한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2부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이어지는 3부, 4부에서는요. 곽동은 선생님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 3부, 4부까지 가서 완강까지 같이 가봅시다. 자,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